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좌는 4차례에 걸쳐서 평화를 주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부터는 통일 문제를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년간 분단돼서 살아온 우리가 다시 하나 돼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분단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지만 통일은 참으로 멀고도 험준한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강부터는 4차례에 걸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또 그 해답을 찾는데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그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분단됐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또 지난날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분단이 시작된 제 1차적인 원인은 일본에게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05년도에 그 친일 세력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일본과 조약을 맺은 그 을사농약은 우리의 주권이 박탈되고 외교권도 일본에게 넘기는 억울한 조약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께서는 끝까지 유언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완용을 비롯한 그 친일 대신들이 일본과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은 이제부터 한반도 식민 통치의 서막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이 되니까 이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속국이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통치할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지금 서울 한복판에 세우고 본격적으로 식민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에까지도 계속 존속해 오다가 김영삼 정부 때 이 건물이 이제 철거된 바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에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미국 함대가 모여있는 그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처음에는 일본이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해군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기습을 당한 미국은 초기에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제 일본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미국이 대성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때부터 전세가 많이 이제 기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 히로시마 그 평화공원 내에 그 기념관에 그 소장되어 있는 그 원폭 피해 그 현장의 사진들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원폭의 그 뜨거운 열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요. 저도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제 폐색이 짙은 일본으로서는 원폭을 맞으면서 더 이상 미국과의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제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해방을 맞게 됐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해방의 기쁨에 만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 못한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일본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자주독립 국가로서 살아갈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 미국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그 일본 관동군이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소련의 참전을 요구합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가 돼가지고 폐색이 짙은 그런 상황에 1945년 8월 8일에 소련군은 이제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개시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남쪽으로 이 한반도를 향해서 남하를 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료되면서 일본의 식민지인 이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전후 처리 문제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려집니다. 한반도는 당분간 미국과 소련이 38도 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됩니다. 뭐 이것은 뭐 이미 얄타 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바로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 그 이제 일본 군대 무장 해제라는 임무를 띠고 소련군과 미군이 이제 남과 북에 각각 진주를 해서 이제 군정을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군정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어린 학생들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낯선 용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이 군정이란 말은 군인들이 정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는 동안에 이제 이 남북한의 상황이 서로 좀 달랐습니다. 북쪽은요, 소련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산국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반해서 남쪽은 좌우의 이념적 그 대립 현상이 발생되면서 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소련, 영국의 세 나라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한반도는 4개국 대표에 의해 가지고 한 5년 동안은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신탁 통치란 말은 자치 능력이 결여돼 가지고 정치가 불안한 지역에 유엔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나라가 임시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익 진영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반탁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좌익 진영은 또 이 찬탁 운동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아주 그 상황이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또 해방이 되니까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 민족의 우리 지도자들이 또 속속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 김구 선생과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 박사가 이제 정부 수립권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 그 이승만 박사는 유엔 감시하에 남한말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구 선생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남북의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견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은 이제 평양까지 가가지고 김일성까지 만납니다. 그리고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쪽은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요. 북쪽도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남과 북은 극심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제 분단이 서서히 고착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새롭게 형성된 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70년이 넘도록 대립과 갈등 속에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남북의 분단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통일 문제를 좀 중심 키워드로 해서 앞으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남북 통일이 그 무엇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던 우리가 왜 분단돼 살아야 합니까? 남북한의 국민들이 뭐 서로 싫어서 헤어졌다면야, 뭐 그거야 뭐 이해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강대국들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강압적으로 분단된 것이 우리의 분단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민족은 찬란한 문화민족으로서 5천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왜 분단돼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산 가족의 애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가 지척에 계시는데도 만나지도 못하는 그 한을
이제는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수산 전망대 가보셨나요? 그게 빛이 된 그 북에서 오신 그 실향민들의 그림들입니다. 내가 살았던 고향의 마을, 내가 뛰놀던 산과 들과 논밭을 그리면서 하염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그분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분단이 지속되면 결국은 남과 북은 국력만 낭비할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저출산 시대에 남북한 젊은이 약 180여만 명이 군대 가야 됩니다. 이것도 엄연한 인력 손실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올해 남한의 국방 예산만 하더라도 50조가 넘어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게 복지 문제, 그리고 교육 부분에 투여가 된다면 여러분 분명코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통일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남과 북이 좀 정책만 잘 세우면 그것도 비용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지만은 이 분단비용은 아무리 투여를 해도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날에 서글펐던 분단의 역사는 막 우리가 뼈에 사무치게 새기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과거에만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소국으로 참 서름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고난받았던 역사를 이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희망찬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통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노래 가사처럼 가다가 정 힘들면 잠깐 쉬어갈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가야만 하는 것이 통일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경제대국을 이루고 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북이 지금 현재 허리가 잘리워서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저는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저력을 발휘해서 통일운동에 매진한다면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통일운동을 전개하게 되면 그 대상 국가는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통일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통일 과정에서 야기되는 많은 그 부작용들을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잘 세우자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란 과연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